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반백년도 못 산 저이지만 그동안 제게 있었던 일들은 그 누구보다 굴곡지고 다이나믹했었다는 건 알아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혀를 끌끌 차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번 털어놔 볼게요. 저는 친아빠의 얼굴을 몰라요. 워낙 어릴 때 엄마와 이혼을 해서 기억조차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빠라는 막연한 그리움은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아빠가 있고 주말마다 손잡고 놀러 가는데 저는 그럴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아빠의 공백을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빠가 채워줘야 하는 공간은 언제나 뻥 뚫린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남자친구라며 한 아저씨를 제게 소개해 주었어요. 엄마 나이에도 남자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아마 당시 제 나이 12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엄마는 곧 아저씨가 저의 새로운 아빠가 될 것이라는 발표를 했고 그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갈 수 있다고 말해 주었죠. 그때는 속으로 엄마와 아저씨가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정든 제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친구들과도 헤어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슬프게도 몇 개월 후 엄마와 그 아저씨는 정말 부부가 되었어요. 엄마 손에 이끌려 낯선 동네로 오게 되었고 전학 온 저를 바라보는 새로운 아이들의 눈이 무서웠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삐뚤어진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건 말이에요. 엄마와 아저씨는 첫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처럼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것도 너무 싫었어요. 아저씨에게는 툴툴거렸고 엄마에게는 소리까지 지르는 나쁜 어린이가 되어버렸죠. 원진아, 이번 주 주말에 차 타고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공원에 놀러 가자. 날씨도 너무 좋고 엄마가 맛있는 김밥 쌀 테니까 가서 돗자리 펴고 먹자. 어때? 싫어.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말고 같이 가자. 그렇게 가고 싶으면 엄마나 아저씨랑 가. 너 때문에 가는 거야. 원진이 너랑 같이 좋은 데 가서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하려고. 나랑 좋은 데 가고 싶었으면 여기를 오지 말았어야지. 혜지랑 미경이랑 다 헤어지게 만들고 이제 와서 무슨 좋은 데야. 원진아, 제발. 엄마가 아저씨랑 결혼하려고 이 먼 데까지 나 데려온 거잖아. 엄마나 가버리지. 난 여기 싫어. 너무 싫어. 죽도록 싫어. 엄마만 잘 살려고 온 거 아니야. 우리 두 모녀 여기서 새 출발하고. 엄마나 해, 그 새 출발. 원진아, 원진아. 저는 한번 엇나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저의 비행은 더욱 심해졌죠. 더원진, 너 제정신이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어린애들 돈이나 뜯고 그래, 어? 뜯은 거 아니에요. 차비 없어서 걔네한테 빌린 거예요. 넌 초등학생한테 차비를 빌리냐? 그래서 그 돈 갚았어? 그냥 나중에 만나면 갚으려고 했어요. 너 이렇게 막 살다가는 학교 잘려. 알아? 네 인생도 잘린다고. 내일 당장 어머니 모셔와. 엄마의 학교 방문 횟수를 늘려갔고 올 때마다 머리를 조아리며 선생님께 연신 사과만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 저는 가슴속에서 더 화딱지가 나서 어떻게 하면 더 망가질 수 있을까 연구했어요. 원진아, 네가 깡패야? 왜 초등학생 돈을 뜯어? 엄마가 용돈 적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 아, 왜 잔소리야. 그냥 내 멋대로 살게 냅둬. 너 진짜 이럴래? 언제까지 이렇게 막 나갈 거야?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아저씨랑 행복하게나 살아. 도원진, 너 진짜? 처음 담배를 걸린 날에는 아저씨한테까지 꾸지람을 들었죠. 원진아, 도대체 뭐가 불만이니? 우리 같이 산 지도 벌써 4년째야. 왜 이렇게 아저씨한테 마음을 안 주는 거니? 제 마음이 뭐가 중요해요. 아저씨는 엄마랑 둘이 짝짝꿍이나 하세요.
원진아, 난 정말 엄마를 사랑하고 너를 내 딸로 생각해. 거짓말하지 마요. 친딸도 아닌데 어떻게 친딸로 생각해요? 네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세계가 있어. 나는 정말 너랑 잘 지내고 싶고 누구보다 따뜻한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 고난이 닥치면 다 막아주는 든든한 아빠도 되고 싶고. 제발 아저씨한테 마음을 좀 열어주면 안 될까, 원진아? 엄마와 아저씨의 간곡한 부탁에도 저는 하루가 다르게 속을 썩이는 못난 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만큼 나쁜 짓을 하면 엄마랑 아저씨가 날 버리겠지 했을 때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의 비행은 그때 멈췄어야 했어요. 18살이 된 저는 당시 같이 어울리던 남자애를 만나고 있었는데 덜컥 임신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아이가 제 뱃속에 있어도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건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씨야, 박경원, 나 임신했다고 어쩔 거냐고. 진짜 맞아? 개 웃기네. 임신할 줄 누가 알았나? 장난치지 말고 배불러서 학교를 어떻게 다녀? 학교 그만두면 되지. 야, 네가 그만두는 거 아니라고 막말하냐? 아이, 도원진, 내가 애 아빠잖아.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뭘 이렇게 성질을 부려. 여기 담배 한 대 피고 술 한 잔 털어 넣으면서 흥분을 좀 가라앉혀봐. 어? 남자친구도 철이 너무 없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죠. 진짜 나 책임질 거야? 그렇다니까. 어떻게 책임질 건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술이나 한잔 우선 마시라니까. 같이 놀던 친구들 역시 제 임신 소식에 낄낄거리기 바빴고 진지함이 조금 더 없던 남자친구의 책임지겠다는 말에 철없이 시간만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고 배는 점점 불러와 교복이 더 이상 맞지 않자 엄마가 눈치를 채게 되었어요. 원진아, 너 요즘 왜 그렇게 배만 나오니? 살 찐 거야? 살 찔 수도 있지 뭐가. 너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 뭐가? 왜 교복이 맞지 않을 정도로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냐고? 저는 엄마 손에 이끌려 산부인과에 갔어요. 6개월이 다 되어가네요. 네? 6개월이요? 성별도 다 나왔어요. 여자아이예요. 세상에, 원진이 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말했으면 엄마가 어떻게 했을 건데? 내 인생이야, 참견하지 마. 넌 내 딸이야. 어떻게 참견을 하네. 아이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아?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말을 안 했어? 엄마는 그날 제 앞에서 통곡을 하며 울었고 저는 그때까지도 엄마가 쇼를 한다고 생각해 팔짱만 끼고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엄마는 삼계탕을 끓여놓고 아저씨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원진아, 얘기 들었다. 너를 비난할 생각 추호도 없다. 하지만 미리 우리에게 알려줬다면 너 혼자 이렇게 배만 키우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니? 어? 말했으면 애 지우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니다. 절대 아니야. 내가 아저씨 말 어떻게 믿어요? 내가 하는 짓들은 다 병신같이 바라보면서 임신했다고 하면 당장 데려가서 수술이나 시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착한 척하지 마요. 도원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에는 손도 대지 않고 아저씨는 화가 나 집을 나갔고 엄마는 절망스럽게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우선 먹어. 뭐? 그동안 너 집에서 밥 먹은 적 거의 없잖아. 엄마가 먹은 게 다 애기한테 가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영양가 있는 거 챙겨 먹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하고. 그 와중에도 엄마는 제 앞으로 삼계탕과 반찬들을 밀어주며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내일 그 남자의 집이랑 만나보자. 그 집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들어보자. 며칠 후 저는 엄마와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엄마 넷이 한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엄마는 벌써 팔짱을 끼고 앉아 제게 시선도 주고 있지 않았어요.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딸 간수를 어떻게 하면 배가 저렇게 될 때까지 모르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 경환이는 맞는 거예요? 맞다니까. 엄마는 내 말을 왜 못 믿어? 조용히 해 이놈아. 뭐가 잘났다고 주둥이를 나불거려? 아주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리고 다닐 때부터 내가 다 알아봤다. 너 고작 18살이야. 그런데 애 아빠가 되겠다고? 너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아,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와서 애도 못 된다는데 어떡하라고. 아, 진짜 내 속만 터지지. 내가 이걸 아들놈이라고 키워갔거든. 가슴팍을 연신 치는 남자친구의 엄마가 저는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에 홀렸는지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남자친구의 허풍 떠는 모습에 조금 안심이 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눈에 뭐가 씌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희는 정말 작은 투룸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둘 다 학교 졸업은 꿈도 꿀 수 없어 자퇴를 했고요. 남자친구와 살기 시작한 그 집도 엄마와 아저씨가 거의 대준 것인데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아이 엄마가 되고 누군가의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보다 엄마와 아저씨가 없는 집에서 더 이상 살지 않다 된다는 해방감이 더 크고 기쁘게 느껴졌어요. 남자친구는 투박했지만 제 말을 잘 들어주었어요. 뭐? 이 밤에 아이스크림? 좀 참으면 안 돼? 먹고 싶다고. 애가 먹고 싶대잖아. 아유, 임신 2번만 했다가 아주 사람 잡겠네. 알겠어, 사올게. 투덜거리면서도 제가 하는 말은 다 들어주었죠. 야, 박경원, 너 앞으로 어쩔 거야? 뭘? 아니, 가장이 된 거잖아. 어떻게든 돈을 벌어와야지. 지금 우리 엄마랑 니네 엄마가 도와주잖아.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겠냐? 뭐 어떻게든 되겠지. 미쳤냐고. 애가 곧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태평해? 애 기저귀랑 분유값은 벌어와야지. 고등학교도 자퇴했는데 어디 뭐 나 써주겠어? 어떻게든 가서 일해야지. 저기 상땡동 쪽에 카센터 큰 거 하나 있잖아. 거기 사람 구한다더라. 거기라도 가서 일 시작해봐. 아, 무슨 카센터야. 맨날 기름 묻히고 때 묻히고 다닐 텐데. 미쳤어? 그럼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져? 아, 카센터 진짜 싫은데. 남자친구는 싫다며 투정 부리다가도 결국에는 제 말대로 하고는 했죠. 카센터에서 운 좋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직 양쪽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더 의지하고 있었지만요. 몇 달 뒤 제 딸이 태어났고 저는 제 짧은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고통을 마주했어요. 기진맥진 아이를 출산하고 먼저 달려와 저를 붙잡고 운 것은 바로 엄마였어요. 헌진아, 고생했어,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저는 그때 엄마가 아기보다 저를 먼저 쓰다듬으며 우는 이유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엄마, 엄마. 그제야 저는 엄마의 사랑을 깨달았고 아기를 낳는 기쁨보다 그동안 엄마에게 철없이 굴고 속만 썩였던 시간이 너무나 후회되었어요. 몸보다 마음이 아파 병원에서 내내 눈물만 흘렸죠. 제 딸은 너무 작고 소중한 천사 같았어요.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된 그도 아기를 꼭 안고 기뻐하더군요. 야, 진짜 조만하지 않아? 이게 인간이야? 말도 안 돼. 개 귀여워. 박경환, 애 앞에서 말 좀 가려해. 애가 다 들어. 어우, 이제 엄마 되셨다고 아주 달라졌다. 남의 새끼 아니고 우리 새끼야. 좋은 말만 해주라고. 알겠다, 알겠어. 남편 역시 뭔지 모를 책임감이 더 강해졌는지 전보다 훨씬 일도 열심히 하고 더 이상 철없는 짓은 안 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아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퀭한 얼굴이었지만 매일같이 달려와 아기를 봐주는 엄마가 있어 든든했어요. 아유, 우리 예솔이 배고파요. 할미가 얼른 밥 줄게. 조금만 기다려요. 엄마는 저보다 더 바쁘게 뛰어다니며 육아를 해주었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참회와 후회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엄마,
왜? 배고파? 밥 차려줄까? 미안해. 뭐가? 그동안 너무 속썩이고 엇나갔던 거. 결국 그러다 이 아이도 낳게 되었지만 그래도 원진이 넌 내 딸이야. 내 딸이 또 딸을 낳았다는 게 너무 안 믿겨져. 그 아픔 속에서 예솔이가 나오는 순간 나는 아이보다 엄마가 제일 먼저 보고 싶었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엄마에게 울며 용서를 구했고 엄마는 그런 저를 안아주며 저희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었죠. 몸을 좀 추스린 후에 저는 아저씨도 찾아가 사과를 드리며 말했어요. 아저씨,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제가 정말 못되게 군 거 저 스스로도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 애를 낳고 이렇게 바뀐다는 게 너무 안 믿기고 웃기기는 하지만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아저씨, 아니 아빠. 처음 불러보는 아빠 소리에 우리 세 식구는 서로를 안고 흐느끼고 말았어요. 우리 원진이 내가 못나서 그러지. 어른으로 조금 더 너를 잘 데려와서 가족이 되었어야 하는데 나도 서툴렀어. 미안하다. 우리 딸 원진이. 지금이라도 마음 열어주어 고맙다.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것 같던 저희 식구는 예솔이의 탄생 이후로 180도 달라졌어요. 많이 늦었지만 저는 엄마와 새아빠에게 다정하고 효도하는 딸이 되어 있었죠. 엄마와 새아빠 역시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고요. 남편은 다행히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 되어 주었어요. 하루하루 다르게 커가는 예솔이를 볼 때면 더 힘이 솟는다며 철부지에서 벗어난 것 같이 행동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다정한 부모님과 성실한 남편,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까지. 남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 아들까지 임신해 23살에 저는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죠. 5년 전 철없는 비행 총선이었던 남편과 제가 어느덧 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것이 거짓말 같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콩나물처럼 아이들은 쑥쑥 커갔고 남편 역시 많은 성장을 했어요. 큰 호기심이 없고 묵묵하게 자기 일만 하는 타입이었던 남편에게 저는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어요. 사장님이 이번에 새 설비 들이신다는데 다루기가 좀 어렵고 복잡한가 봐. 그런 걸 도대체 왜 갖다 놓는 건지. 예솔아빠, 잘 생각해봐. 새로운 장비 도입해서 어렵더라도 잘 배워놔.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몇 없으면 자기 기술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런가? 다행히 남편은 제가 권하는 것은 망설이지 않고 다 잘 듣는 편이었고 덕분에 카센터에서도 가장 역량 높은 직원으로 손꼽히는 것 같았어요. 철부지 남자친구였던 그가 정말 성실한 가장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놀라웠죠. 몇 년 뒤 사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카센터를 접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제가 남편에게 그곳을 인수해서 사업을 키워보자고 독려했어요. 남편은 살짝 두려워했지만 결국 밀고 나가기로 했죠. 초반에 가게 인수 때문에 이리저리 돈을 빌려야 해서 조금 힘들었지만 남편은 곧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더군요. 카센터를 인수한 지 8년 만에 모든 빚을 갚고 옆에 있던 3층짜리 건물까지 매수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당시 저와 남편 모두 30대 초반의 나이였고 남편은 점점 성공한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게 되었어요. 저 역시 일찍 성공한 남편이 자랑스러웠고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우리 예솔아빠 고등학교 때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뒷골목 가서 담배나 뻑뻑 피워대면서 술 마시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렇게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비싼 시계 차고 다닐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그때 카센터 내가 인수한 게 신의 한 수였지. 지금 리모델링하는 옆 건물 있잖아. 거기 완전 외제차 덕후들이 환장할 만한 것들로 꾸며놓을 거야.
그럼 앞으로 돈 많은 손님들이 더 많이 오겠지. 돈을 깔고 앉게 생겼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어린 나이에 아빠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원진이 너 없었으면 나도 뭐 아직 개털이었겠지. 이래서 남자는 여자 말 들어야 한다나 봐. 하지만 우리 행복도 채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업은 점점 속도를 내며 상승선을 탔고 주변에서 유혹의 손짓도 많이 받게 되더군요. 이번에 김민철 그 자식이 외제차 딜러 새로 시작했다고 나랑 동업하자고 하더라고. 내 쪽으로 소개 많이 해주겠다고 같이 일하자고 그러네. 예솔아빠, 민철씨 지난번에 음주운전해서 이혼당하고 재산 다 말아먹은 그 사람 아니야? 외제차고 뭐고 그런 사람이랑은 거리 두면서 지내. 걔 완전 옛날 버릇 다 고치고 새 사람 됐어. 외제차 가진 차주들이 돈을 잘 쓴단 말이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잘 생각해봐.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래도. 남편은 자신의 성공이 뻗쳐나갈수록 더 이상 제 말에는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잔소리를 듣고 귀찮아하기 시작했죠. 예솔아빠, 이 위스키 또 어디서 났어? 엄청 비싼 거라며. 산 거야? 야, 내가 내 돈으로 위스키 하나 못 사 먹냐? 여러 개 사서 주변 사람들 좀 나눠줬다. 왜? 뭐? 뭐하러 그렇게 돈을 써? 참 말 많네. 내가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뭔 참견이야. 그리고 나 내일 필드 나갈 거니까 옷이랑 준비 좀 해놔. 엊그제도 다녀왔잖아. 가게 요즘 정신 없는 것 같던데 그런 취미생활은 좀 나중에 하고 우선 가게 신경 쓰면 안 돼? 도대체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나서. 가게랑 상가 일이야 내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주제 넘는 지적질 좀 하지 마. 알았어? 주제 넘는 지적질? 언제는 이것저것 신경 써주고 조언해줘서 고맙다며. 필요 없다고. 지금 나 잘 나가는 거 안 보이냐고. 네가 아무리 입으로 씹으려도 내가 잘못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냐? 당신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요즘 당신 너무 소비가 지나치고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있는 것 같아서 그래. 아, 답답해. 너랑 말을 말을 마. 남편은 술자리, 골프 염수 등을 핑계로 집안에 소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을 때는 아이들은 본체 만체하고 게임만 하며 시간을 보냈죠. 남편이 조금씩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자기 오늘 일찍 오지? 오면 예솔이랑 진솔이 저녁 좀 챙겨줘. 나 오늘 저녁 수업 있어서 좀 늦어. 뭔 수업? 얘기했잖아. 나 내일 학원 다닌다고. 이미 시작한 지 2주나 됐어. 네가 언제 얘기했어? 내일은 무슨 내일이야.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 애들이나 잘 키우고. 나도 이제서야 하고 싶은 거 좀 해보려고 도전한 거야. 애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저녁 정도 신경 좀 써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매일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뿐이잖아. 나가서 돈 벌면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비겠네. 그런 내일 배워서 어디에 써먹는다고? 당시 저는 내일에 관심이 많아 민간 자격증 취득을 도와주는 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저도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사회생활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더군요. 저희 부부 사이의 틈이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었죠. 제가 하는 일에 태클 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까지 툭 하면 무시하기 일쑤였죠. 이번에 아빠 생신이야. 애들이랑 같이 갈 거니까 다른 약속 잡지 마. 아, 너희 새아빠? 뭐?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친아빠도 아닌데 뭐하러 매년 생일까지 챙기나 싶어서. 친아빠 새아빠가 어딨어. 지금까지 나 잘 길러주신 분한테. 그래. 우리 원진이가 어릴 때 참 속 많이 썩혀드리긴 했지. 왜 옛날 얘기를 들먹여? 장모님도 어릴 때 좀 노셨나? 그래서 네가 그때 그렇게 환장하고 논 거였나? 야, 박경환. 갑자기 또 무슨 시비야. 우리 엄마가 논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유전자가 좀 영향이 있나 싶어서. 우리 예솔이 진솔이도 조심해야겠네.
엄마가 보통 양아치였어야 말이지. 나만 그랬어? 너도 생 양아치였거든? 누가 뭐래? 그래서 우리가 사고쳐서 18살에 예솔이 낳았잖아. 남편의 12조는 어디로 튈지 몰랐어요. 저와 저희 부모님까지 다 조롱하더군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이번 달에 진솔이 학원 하나 더 다니고 싶대. 생활비 조금만 더 붙여줘. 내가 ATM 기계냐? 뭐 카드 넣으면 돈 뺄게? 왜 이렇게 돈돈거려? 네가 벌어서 학원비 대줘. 나도 지금 내일 직원 구하는데 알아보고 있어. 그 전까지는 내가 돈 넣을 데가 없잖아. 그리고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애가 욕심이 나서 학원 더 다니고 싶다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잔소리하면서 할 얘기야? 다라고 뭐 찌르면 돈이 마구 나온 줄 아냐? 당신이 지난달 상가 수입 전보다 더 많았다고 좋아했잖아. 나도 다 돈 쓸 때 있거든? 그렇게 당연하게 내 돈 가져가려고 하지 말라고. 남편은 급기야 애들에게 쓰는 돈까지 아까워하기 시작했어요. 전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던 거예요. 남편은 그녀에게 차도 한 대 뽑아준 것 같더군요. 속이 뒤집히고 열이 올랐어요. 이제 돈도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나. 어쩐지 요즘 생활비도 잘 안 주고 집에도 잘 안 있으려고 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그 여자한테 갖다 바치느라고 나랑 애들한테 주는 돈은 줄이를 틀었었구나. 당시 저는 한 네일샵에 직원으로 들어가 막 일을 하기 시작한 상태였고 가정사 때문에 제 일에 지장을 줄 수 없어 이중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상태였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혼자 속을 썩고 있었죠. 나쁜 일은 겹쳐서 온다는 것이 맞나 봐요. 얼마 뒤 새아빠가 병으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어요. 예솔이와 진솔이를 키우며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저는 새아빠와 정말 부녀지간처럼 잘 지냈고 많은 정이 들었었죠. 새아빠의 사망은 혼자 남겨질 엄마에 대한 걱정으로까지 이어졌어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큰 사건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오는 느낌이었죠. 더 놀라운 건 새아빠의 장례식에 남편은 등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야? 곧 발인인데 정말 여기 안 올 거야? 말했잖아, 나 바쁘다고. 장인 장례식에 오지도 못할 정도로 바쁜 일이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어차피 친아빠도 아닌데 너도 참 애쓴다. 뭐? 여기서 친아빠고 아니고 얘기를 또 왜 꺼내? 저분은 내 아빠야. 뭐라 해도 내 아빠야. 그러니까 빨리 당신이 여기 와서 애들을 표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결국 장례가 끝날 때까지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저는 그때 다짐을 했죠.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엄마도 이 상황 많이 당황스러운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변명도 없었죠. 엄마, 예솔 오빠 지금 다른 여자 있어. 돈 잘 벌고 잘 나가니까 지금 제정신 아니야. 사치도 어마무시하게 하고 게임머니, 주식 투자, 코인까지 위험한 건 다 하고 살아. 내가 아무리 말려도 자기 돈 잘 번다면서 이제 내 말 귀등으로도 안 들으려고. 이번에 아빠 장례식에 안 온 것도 일부러 안 온 게 틀림없어. 아무래도 나 애아빠랑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아,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던 박서방이 왜 그렇게 된 거니? 모르겠어. 그런데 결론은 변했어, 그 사람. 그것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애들 때문에 아주 조금 더 참아볼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얼마 되진 않았지만 나도 네일샵에서 일 시작했고 애들도 다 커서 괜찮아. 나 이혼할게. 엄마는 아빠의 장례 이후 갑자기 닥친 제 이혼 이야기까지 심란하고 답답한 모습을 숨기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당사자인 제가 더 힘들 것을 알기에 묵묵히 저를 응원해줄 뿐이었죠. 딸과 아들을 앉혀놓고도 이야기했어요. 사정을 다 말하고 나니 아이들은 쿨한 태도로 오히려 제게 말하더군요. 하세요, 이혼. 우리도 엄마 혼자 힘들어했던 거 다 알아요.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알고 '맞아요. 아빠는 이제 우리한테 관심도 없잖아요.
외할아버지 장례식에는 오지도 않고 외할머니 무시하는 말투까지 저희도 다 느끼고 있었어요.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너무 미안하고 엄마가 할 말이 없어.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너희한테 가장 미안해.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고 너희가 엄마랑 살면 지금처럼 이런 생활 누리기는 좀 어려울 거야. 그래도 괜찮니? 괜찮아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고맙게도 아이들 역시 제 편에 서주었고 남편과 순조롭게 이혼하는 일만 남게 되었죠. 저는 한 달 넘게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다녔어요.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그 집에서 나오면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고생할 것이 뻔했죠. 저희 셋과 엄마까지 4명이 살 수 있는 집도 알아보고 네일샵 일도 더 열심히 해서 페이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았어요. 알아만 본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지만 유비무환이라고 조금 든든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며칠 뒤 엄마의 72번째 생일이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우연찮게도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의 생신이 같은 날이었고 그동안 엄마의 생신은 항상 뒷전이었던 느낌이라 죄스러운 마음이었죠. 이제는 누구보다 엄마의 생신을 먼저 챙길 수 있게 된 것이 기뻤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잡채와 떡갈비를 만들어 담아갈 그릇에 담고 있을 때였어요.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눈에 힘이 풀리도록 취한 남편이 양손에 무언가를 무겁게 들고 나타났어요. 집에 있었네. 내가 그럼 집에 있지 어딨어. 야,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뭐지? 저기 너희 어머니 생일이잖아. 그치? 내가 그래서 케이크 좀 사왔지. 뭐? 저는 솔직히 내심 좀 놀랬어요. 남편은 우리 엄마의 생신에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무언가를 사온 적이 없거든요. 잠시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케이크를 제게 건넨 남편은 신발을 벗고 거실에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힘없이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이것도 엄마 선물이야? 남편은 얼마나 취했는지 제 말을 듣지도 못하고 윗도리를 억지로 벗으려 하더군요. 이게 무슨 쇼핑백이야? 이거 엄청 비싼 거잖아. 야, 손대지 마. 뭐? 이거 네 거 아니야. 니네 어머니 것도 아니고. 그럼 누구 건데? 우리 엄마. 뭐라고? 지금 장모님한테는 다 흐트러진 케이크 갖다 주라고 그러고 당신 엄마한테는 이 비싼 백을 선물로 준다고? 돈은 내가 벌지 네가 버냐? 그리고 부모도 급에 맞게 선물을 받아야지. 우리 엄마랑 니네 엄마랑 같냐? 혀가 꼬부라지다 못해 말려 들어가는 발음으로 남편은 못된 말을 내뱉더군요. 급? 박경환, 네가 언제부터 급 따졌어? 그래서 우리 집은 너랑 급이 안 맞는다? 참나, 돈 잘 벌고 다들 네 앞에서 굽신거리니까 평생 잘 나갈 것 같아? 앞으로 너 혼자 잘해봐라. 난 애들이랑 이 집에서 나갈게. 이혼해. 이혼? 누가 무섭대. 해라 해 이혼. 너 말고도 나 좋다는 여자애들이 줄을 섰어. 걔네한테 줄 돈은 있어도 도원진,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없다. 알몸으로 나가. 술에 취해 너무 흔들어서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케이크를 그에게 던지고 저는 짐을 챙겨 나왔어요. 남편은 그 상태로 잠이 들었는지 나중에 아이들이 나올 때까지 거실에 엎어져 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게 그 사람과 마지막이었어요. 이혼은 순탄치 않았지만 제가 아이 둘을 다 데리고 간다는 조건에 한 달의 일정 양육비를 받기로 했죠. 이혼이 결정난 후에도 그 사람은 제게 손깍질을 하며 못난 말만 하고 끝내더군요. 애들 성인 될 날 얼마 안 남았다. 양육비도 그때까지만이야. 알겠어? 애들 크면 이제 한 푼도 너한테 돈 보내는 일은 없을 거다. 저는 전에 미리 봐두었던 작은 집에 엄마까지 모시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해 죄책감이 들었지만 저런 아빠 밑에서 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 다독이며 앞으로 살 것에 대해 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6개월이 지났고
다행히 착한 새 아이들은 잘 적응해 주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가장이 되었다는 책임감에 네일샵에서는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했고, 이런저를 잘 봐주신 사장님과 사이도 좋았죠.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불러 조용히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돈이야. 어? 무슨 돈? 저는 통장을 열어보고 제 눈을 몇 번이나 씻어가며 액수를 세보았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5억? 엄마, 15억이 맞아? 지금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15억 맞아.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어? 이거 다 넣어주려고. 뭐? 15억을? 왜? 아니, 이 돈 어디서 나온 거야? 어? 엄마는 흥분한 저를 다독이며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들었던 사망보험이 있었거든. 그거 보험료도 부담되고 해서 내가 들지 말라고 엄청 말렸었는데, 아빠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는지 나중에 자기가 먼저 가면 원진이한테 그동안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이런 거라도 남겨주고 싶었다면서 가입하더라. 그 중에서 사실 11억이 보험금이고 나머지 4억 정도는 아빠랑 엄마가 일하면서 모은 거야. 저는 아빠 소리에 눈물부터 터져 나왔어요. 아빠가 날 위해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이라고? 엄마랑 결혼하고 널 데려오면서부터 항상 너에게 마음에 빚이 있었대. 혹시라도 친아빠가 아니라서 네가 더 삐뚤게 나가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마음처럼 되진 않았지. 그래도 네가 예솔이 낳고 달라져줘서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엄마도 좋았지만 아빠가 특히나. 드디어 원진이 네가 자신을 아빠로 생각해주는 것에 대해 울면서 기뻐했어. 너한테 티는 못 내고. 아빠. 물론 이 보험금 수령은 엄마가 했지만 원래 주려고 했던 대상 자체가 너였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30년 가까이 모은 돈을 주는 것도 네가 목적이었어, 원진아. 그러니까 잘 받아줘. 엄마가 가져야지 왜 날 줘. 엄마는 네가 예솔이 진솔이 잘 키워주고 이제라도 네 일 열심히 하는 거 봐서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사실 더 일찍 주고 싶었는데 네가 박서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렸어. 돈이라는 건 좋은 거지만 이렇게 겹치면 오히려 너한테 안 좋을까 봐.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마른 눈물이 나올 때까지 온 것 같으니까요. 첫째 딸을 낳았을 때 부모님께 들었던 죄책감과 후회가 더 큰 파도가 와서 제 등살을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빠는 이제 옆에 없어서 효도도 할 수 없는데 죄송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아빠. 아빠는 그래도 행복했대. 원진이 너 같은 딸의 아빠가 된 것도 다 하늘의 뜻이었고 네가 손주를 안겨준 것도 모두 너무 좋았다고 엄마한테 그랬어. 후회해봤자 이미 돌아가신 아빠의 손을 잡아드릴 수 없어 저는 목 놓아 울었어요. 너무 늦게 알아버린 아빠의 사랑이 슬퍼서 말이죠. 그 뒤로 또 4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딸과 아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죠. 딸은 공부를 좋아해서 좋은 대학교에 진학했고 아들은 체육 쪽에 관심이 많고 좋아해서 운동선수로 미래를 결정했어요. 저는 여전히 네일샵에서 열심히 일했고 엄마도 이목 가게 일을 도와주며 적지 않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었죠. 통장 안에 15억은 나름 재테크도 잘하고 굴려 2억 정도 더 불려놓았어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 좋은 일들은 또 한꺼번에 몰려오더군요. 엄마와 아이들과 긴 논의 끝에 저희는 건물 하나를 사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꿈에만 그리던 제 네일샵을 차리기로 한 거죠. 여러 부동산 업자들을 만나서 발품을 팔아 마음에 드는 건물들을 보고 다녔어요. 여기 이 상가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의 평수도 아주 잘 빠졌고 주변 상권도 좋습니다.
어, 여기는? 원진아, 여기 전에 그 건물 아니니? 진짜네? 예솔아빠 상가. 아직 사업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왜 매물로 내놨지? 더 좋은 소식은 경매로 싸게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데 정말 좋은 가격에 나왔어요. 경매요? 네. 여기 원래 옆에 카센터 하던 분이 외제차 타는 사람들 대상으로 좋은 것들 죄다 댕행옥 장가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힘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6개월도 못 버티고 압류당했어요. 네? 망했다고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좀 씀씀이도 크고 가게는 직원들한테 맡기고 밖으로 많이 나돌았나 봐요.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신뢰가 생명인데 사장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맨날 어설픈 직원들한테 호갱질이나 당하니까 발길을 뚝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영원히 잘 살 줄 알았나 보죠. 저는 엄마와 서로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나중에 추가로 안 사실이지만 결국 전 남편은 여자, 게임, 주식, 사치, 골프, 음주 등등 제일 나쁜 것들만 골라 했고 자연스럽게 파산의 길을 접어들었다 하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이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생신 선물로 준 정말 비싼 명품백마저 전당포에 맡기고도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돈이 궁했었다고 해요. 참 무서워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저와 엄마는 그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1층에 제 네일샵 외에도 2층과 3층에 뷰티 관련 샵으로 오픈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를 않는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은가 봐요. 저는 언제나 겸손하게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앞으로도 잘 살라고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요. 여러분의 사연에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